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4년 4월 9일 수요일 뉴스독립군 데일리 고발 뉴스입니다. IT 전문 매체죠. 전자신문이 삼성전자 갤럭시 S5의 부품 조달 문제를 제기하자 삼성 측 전면 공세에 나섰습니다. 언론중재위도 거치지 않고 곧바로 3억 원의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한편 광고까지 끊어버렸다고 합니다. 전자신문 측은 오보가 아니라는 입장인데요. 삼성은 이를 무시하고 일면 중앙에 3단으로 대문짝만 하게 정정 보도를 하라고 요구 중입니다. 상당히 고압적인 자세인데요. 특히 광고를 뺀 것에 대해 말들이 많습니다. 노골적인 언론 길들이기라는 거죠. 길들여지기를 거부한 뉴스독립군 데일리 고발 뉴스. 오늘도 당당하게 시작합니다. 삼성 백혈병 등 직업병 문제가 그동안 반올림에 접수된 피해 사례만 해도 150건에 달하고 이 중 사망자가 57명이지만 지금까지 산업재해로 인정을 받은 노동자는 겨우 3명에 불과합니다. 그동안 삼성은 피해자나 유족들에게 공식적인 사과는커녕 불성실한 태도로 일관해왔는데요. 정부 또한 소극적인 태도를 보여 문제 해결을 어렵게 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오늘 시민사회와 정치권이 국회에서 모여 삼성이 적극적으로 이 직업병 문제 해결에 나설 것을 촉구했습니다. 삼성과 정부의 무책임 속에서 7년이 넘도록 싸워온 피해자들은 도대체 누가 책임져야 합니까? 정부가 삼성이 책임져야 합니다. 더 병들고 더 죽고 더 가난해지고 그래서 포기하는 분들이 더 많이 생기기 전에 문제가 없다고 덮어서 또다시 병들고 죽어가는 일들이 재발되지 않도록 삼성이 책임지도록 정부가 책임지도록 국회가 힘 모아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번에 이 문제 해결을 위해서 삼성전자 반도체 사업장 직업병 피해자 및 유족 구제를 위한 국회 결의안을 발의하려고 합니다. 지금 서명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삼성에 촉구합니다. 늦었지만 피해자들에게 또 유족들에게 진심 어린 사과와 함께 대화를 통해 문제 해결에 나서기를 바랍니다. 부끄러운 삼성 또 반윤리적인 삼성으로 계속 가지 않길 바랍니다. 서울의 한 고등학교가 작년 12월 학교 게시판에 안녕들 하십니까 대자보를 붙인 학생에 대해 뒤늦게 징계 처분을 내렸다는 소식. 지금 온라인을 달구고 있습니다. 벌써 4개월이나 지난 일이어서 학교 측이 모종의 이유로 보복성 징계에 나선 게 아니냐는 비난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학교의 뒤끝 장렬 징계, 그 이유가 궁금하다. 아니 이게 사실이냐라는 등의 문의가 많아 저희 고발뉴스가 직접 학교 측에 확인해봤습니다. 학교 측은 아직 징계를 하지는 않았다며 곤혹스럽다는 입장이었습니다. 그 학생이 어떤 행동 때문에 그런 건지 좀. 불순하게 한 행동에 대해서 그 외에서 교육하는 차원에서 징계하는 거지 그래 좀 언론들이 좀 너무 앞서가는 것 같아요. 어떻게 징계도 안 했는데 이미 그 언론에서 이미 그게 보도가 돼버렸어요 지금. 징계 이게 지금 저 신문을 보니까요. 저도 아침 출근해서 보니까 그러니까 징계를 아직 결정이 안 됐는데 결정한 것처럼 이게 보도가 됐어요. 박근혜 정권 들어 노조 탄압 중단과 민주노조 사수를 외치는 노동자들의 절규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노동 문제 해결을 촉구하는 희망버스가 전국을 향해 출발하고 있고 시민사회가 반노동 정책을 규탄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문화예술계가 나서 시국선언을 했다는 소식입니다. 문화예술인들은 박 정권의 반노동 정책을 더 이상 참을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뜨겁고 또 따뜻한 노래 그리고 서로 나눌 수 있는 희망의 노래도 나누고 싶지만 아직은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더 많은 현장을 가고자 하고 이제 여러분의 일이 남의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무관심할 때
바로 내일이 됩니다. 한번 생각해 주십시오. 5월 10일 유성기업으로 희망버스가 다시 출발합니다. 여러분, 내일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반드시 같이 하면 우리가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박근혜 정권이 세금 탈루와 부동산 투기 의혹 등으로 자격 논란을 빚은 최성준 판사를 결국 신임 방통위원장에 임명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면서도 야당 추천 고삼석 방통위원 내정자에 대해서는 끝내 인사를 거부했습니다. 90%가 넘는 찬성률로 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내정자에 대한 인사를 거부한 건데요. 이번에는 국회 입법권마저 유린해 또 한 번 헌정 질서를 파괴했다는 비난을 받고 있습니다. 위안부 문제 해결을 촉구하는 집회가 매주 수요일 일본 대사관 앞에서 열리고 있죠. 1121차 수요 집회가 열린 오늘은 아주 특별한 순서가 있었는데요. 대학생 서포터즈들이 위안부 할머님들을 돕기 위해 벌인 평화 나비 콘서트의 수익금 전액과 또 위안부 문제 해결을 촉구하는 1억 명의 서명이 담긴 서류를 정대협에 전달했습니다. 600만 원에 달하는 수익금 전액은 평화의 소녀상 건립에 쓰여진다고 합니다. 지금 이러한 대학생들의 움직임이 전국으로 퍼져나가고 있는데요. 부산 경남 지역에서도 대학생들이 평화나비 콘서트를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5월 14일 부경대, 5월 16일 부산대에서 콘서트를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할머니들 많이 힘드시겠지만 조금만 더 힘을 내주세요. 그리고 많은 시민분들이 할머니들의 잃어버리진 명예와 인권을 되찾아드리는데 함께 하였으면 좋겠습니다. 고마워요. 지금까지 오늘의 고발 뉴스였습니다. 드라마 정도전 열풍 대단한데요. 탄탄한 연출과 배우들의 열연, 그리고 역사적 사실을 기반으로 한 진짜 사극이 오랜만에 안방을 찾았다는 반응들입니다. 이젠 TV 브라운관을 넘어 출판계에도 그 열풍이 이어지고 있다는데요. 그 인기 비결이 뭘까요? 국민 리포터 하재근 씨가 안방극장을 사로잡은 정도전 열풍에 대해 분석했습니다. KBS 주말 사극 정도전이 조용하지만 뜨거운 반향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시청률은 16에서 17% 정도로 30%를 넘나드는 일반 주말 드라마에 비해 그렇게 높은 편은 아니지만 화제성, 매체의 관심, 시청자의 관심도 면에선 시청률을 훨씬 뛰어넘는 반응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한국갤럽 3월 조사에선 한국인이 가장 좋아하는 방송 드라마 부문 2위에 오르기도 했습니다. 극중에서 이성계가 구휼미를 풀자고 하자 권문세가의 영수 이인임은 공짜도 반복되면 권리가 된다며 복지 반대론을 펼칩니다. 당장 저자에 나가보십시오. 골목마다 시체 썩는 냄새가 진동을 하고 있습니다. 하늘에서 곡식이 떨어지지 않는 한 향후 몇 년간은 도성의 기근이 계속될 것이오. 공짜도 반복되면 권리가 되는 것이지요. 작품은 이런 식으로 현재를 떠올리게 하는 정치풍자로 사극 팬들을 열광시켰습니다. 무고한 사람을 역적으로 몰자 너무 말이 안 된다며 난색을 표하는 동료에게 이인임은 말도 안 되는 일을 밀어붙이니까 사람들이 더 겁을 집어먹을 것이라고 했는데 어거지니까! 그래도 밀어붙이니까 사람들이 더 겁을 집어먹지 않겠소이까. 이런 설정은 유서대필 같은 공안 조작 사건이 이어진 우리 현대사를 떠올리게 했습니다. 이 작품의 배경인 고려말은 서민에겐 송곳 하나 꽂을 땅도 없는데 권문세가에겐 땅이 넘쳐나 산과 강으로 그 경계를 삼았다던 시절입니다. 정도전은 극중에서 백성들은 굶주리는데 권문세가의 창고엔 쌀이 넘쳐난다. 그 쌀을 공평히 나누는 것이 바로 개혁이다라며 고려의 권문세가 체제를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이런 설정에 전통적인 중년 사극 팬들뿐만이 아니라 젊은 네티즌까지 호응하는 것에서 현재의 양극화 상황에 대한 절망과 분노가 얼마나 큰지를 알 수 있습니다. 고려는 당시 건국 이후 500여 년이 지나
그동안 축적된 기득권 구조를 개혁하기가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정도전이 기존 시스템의 포맷, 즉 완전 초기화를 선택했던 겁니다. 이런 설정에 시청자가 공감한다는 건 그만큼 현재 대한민국의 시스템도 철저한 불신의 대상이라는 걸 의미합니다. 정치권이 나라를 새로 만든다는 각오로 개혁을 해야 이런 국민의 불신을 해소할 수 있을 겁니다. 고발 리포트 하재근이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 시대의 중요한 이슈들을 찾아 시청자의 눈높이에 맞춰 알기 쉽고 재미있게 전달해 드리는 시간이죠. 뉴스 초대석 사실은 세케뉴 각현합니다. 네, 대한민국 희대의 인권 유린 사건으로 믿을 수 없는 잔혹함을 보여준 형제복지원 사건. 자, 형제복지원은요, 1975년부터 폐쇄된 1987년까지 전국의 불황아, 고아, 네, 게다가 또 심지어 가정 있는 사람까지 마구잡이로 잡아들여 인권을 유린한 사건입니다. 자, 오늘은요, 이 사건의 피해자이시고 또 진상 규명을 위해 오랫동안 국가와 힘든 싸움을 해오고 계신 한 분을 모셨습니다. 자, 형제복지원 피해 증언록이죠. 바로 이 책입니다. 네, 살아남은 아이의 저자이신 한종선 씨인데요. 자, 아직까지도 참 힘든 날을 보내고 계시다고 합니다. 자, 그 얘기 한번 살짝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종선 씨,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어떻게 많이 바쁘시죠? 네. 네. 많이 바쁩니다. 네, 그러니까요. 또 방송에서 최근에 또 이슈가 다시 한 번 더 돼서 아무래도 방송에서 또 인터뷰 요청이나 또 많을 것 같은데 또 이렇게 힘든 자리에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오히려 저희가 더 감사합니다. 네. 근데 오늘 혼자 안 오시고 또 많은 분들 같이 오셨어요. 뭐 특별한 사연이 있을까요? 내일 그 국회에서 그 국회의원들이 이제 주관하는 피해자 증언대회가 있어요. 네. 오전 10시에. 네. 그래 이제 거기에 앞서서 피해자분들이 이렇게 많이 뭉칠 수 있고 모일 수 있는 기회가 많이 없기 때문에 네. 그때 이제 저희가 기자회견을 이제 하기로 했죠. 네. 9시 20분부터. 아, 그렇군요. 저희가 아마 방송 나갈 때쯤에는 이제 기자회견을 이제 하고 난 후일 텐데 네. 아마도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요. 저희가 사실은 얘기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네. 첫 번째 사실은 형제복지원은 독재자가 만든 생지옥이다. 자, 저도 처음 듣는 훈령입니다. 내무부 훈령 410호라는 것을 여러분 들어보신 적 있나요? 자, 내무부 훈령 410호는요, 불황인의 신고, 단속, 수용, 보호와 기항 및 사후 관리에 관한 사무처리 지침인데요. 자, 박정희 독재 정권이 시행, 전두환 정권까지 이어져서 거리로 내몰린 고아 장애인 불황자들을 마구잡이로 끌고 와 감금했죠. 네. 이것으로 인해서요. 자, 근데요, 내무부 훈령 410호. 네. 자, 도대체 그 시대 상황이 어땠을까요? 저는, 네, 좀 약간 생소하기도 한데요. 말씀 좀 부탁드릴게요. 그 당시의 시대상이라고 하면은 지금의 이제 우리들의 어머님, 아버님 때 기준으로 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 당시에 이제 지금의 어른들한테 물어보면은 그 당시에 어땠습니까 하면은 누구나 다 이렇게 얘기하죠. 먹고 살기 힘들어서 그 당시에는 직업에 기천이 없던 시대였다. 네. 그래서 우리가 열심히 일했기 때문에 이만큼의 민주국가를 만들었고 이만큼의 산업화를 이뤄냈다고 이야기를 하던 시대니까. 네. 그런데 지금 이 시점에서 보면은 지금의 기초생활수급자들, 네. 즉 저소득층에서부터 차상위 계층까지 그분들을 싹 쓸어내는 인간충소의 내무부 훈령이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어떻게 본다면 참 어이없는 이런 훈령? 네. 참 어이없는 얘기예요. 어떻게 사람이 사람을 단속하고 보호와 기양 이런 목적으로 이렇게 마구잡이로 잡아들일 수 있는지 참 어이가 없는데요. 자, 그러면 우리 한종선 씨 좀 가슴 아프시겠지만 얘기를 조금 나눠볼까 합니다. 네, 참 저도 옆에서 참 너무 좀 죄송하긴 하지만 또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는 부분도 있고 또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진 않아야겠기에 아무래도 또 오늘 좀 이 자리에 나와주신 것 같기도 하고요. 자, 처음 형제복지원에 끌려갔을 때가 9살 때라고 이제 책에서도 나와 있는데
자, 어떠셨나요? 그때 처음 들어가셨을 때. 처음 들어갔을 때는 말 그대로 이제 어두운 밤에 이제 실려갔기 때문에 네. 하여튼 커다란 철문이 있었고, 그리고 이제 철문 안에 들어가서부터 이제 신체 검사를 하고, 네. 그리고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위탁 종용에 의해서 아버지가 막힌 케이스가 된 거죠. 네. 그 이제 위탁 종용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저소득층의 한부모 가정들 이런 데를 아마 공무원들이나 경찰들이 찾아와 갖고 맡겨라 이렇게 네. 됐던 것 같아요. 네. 아버지도 그거에 대해서는 기억이 뚜렷하시고. 네. 그런데 그 입소 자료에서 보면은 그 아버지가 아닌 통장이라고 돼 있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각 동네에 통장들 있지 않습니까? 네. 그 통장이 맡겼고 경찰들에 의해서 파출소에서 인수인계했다라고 이렇게 사인이 돼 있는 거죠. 이제 그 당시에 이제 경찰들이 그 불황자 한 명을 잡아서 넘길 때마다 평점 5점씩을 받았다는 국가기록원 문서도 있고, 네. 그걸 비춰봤을 때는 위탁 종용이 너무 횡행했던 시절이었기 때문에 네. 제가 그 안에 들어갔을 때는 그 안에 제가 왜 들어가 있어야 되는지도 전혀 이해를 할 수가 없는 거죠. 참 어떻게 본다면 사회복지 시스템이라고 얘기할 수 없는 그런 시대였네요. 자, 그런데요. 제가 이 책을 조금 읽어봤는데 중간에 이렇게 그림도 이렇게 그려 놓으셨더라고요. 아무래도 어릴 때에 좀 이런 기억들은 다시는 또 기억하고 싶지는 않으시겠지만 또 이게 또 사라지지도 않을 기억이기도 하고요. 자, 참 이 책을 읽고 저는 이건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아마 많은 분들이 정말 믿기 힘든 사실이다라고 할 텐데 그때 얘기를 조금 더 해주실 수 있을까요? 그것을 이제 곧 사회적 그 학자들이 이야기하는 걸 트라우마라고 이야기하죠. 네. 그 영원히 지워지지 않을 상처가 우리들 마음속에 있고, 방송이나 뭐 이런 언론 쪽에서는 그런 이야기를 듣고 싶어 하는 게 또 맞물린 것 같아요. 네. 그런데 우리는 아직 치유되지 않은 상태에서 그 이야기를 생으로 또 계속 하다 보면은 상처에 상처를 더하는 이야기가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다고 네. 알리기 위해서라면 또 할 수밖에 없는 구조고, 그렇기 때문에 약간의 부분을 이야기를 한다면 그 그림을 그릴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네. 말로 하는 것은 잊혀집니다. 그러나 그림으로 그려놓고 책으로 나오게 되면은 그게 영원히 간다는 것은 저도 인지를 하고 있거든요. 예. 그 안에서의 삶은 진짜 극소수의 한 부분만 책으로 그림으로 이렇게 나왔을 뿐이지, 그거에 대해서 모든 거를 다 밝혀내려면, 그걸 다 쓴다면은 아마 지옥의 뭐 아비규환 그 정도의 표현이 가능할 거예요. 어떻게 보면. 참 저도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너무 죄송한 마음이 들어요. 약간 말씀하시면서 눈가에 또 약간 눈물이 좀 촉촉하게 고이시는 것 같은데, 그럴 것 같아요. 한 사람의 고통을 말로 표현할 수 있을까? 어떻게 본다면. 그래서 아마 이런 그나마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이 그림으로 이렇게 표현하시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자, 저는요, 뭐 기존에 저희가 방송에서도 이제 나오긴 했지만 참 더욱더 기가 막힌 건 그때 그 형제복지원 원장. 네. 지금도 너무 잘 살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그 아들분도 너무 뭐 떳떳하게 당당하게 이렇게 행동을 하시길래 정말 좀 어이가 없었거든요. 참, 근데 지금 그분들은 그럼 어떻게 지내고 계신가요? 여전히 그럼 잘 지내고 계신 건가요? 제가 그 이때까지 살아오면서 네. 범죄 영화나 이런 걸 안 봤던 거면은 그건 거짓말이겠죠. 네. 모든 방송에서 뭐 범죄 수사나 뭐 이런 방송의 영화들이 엄청나게 나오잖아요. 네. 그거와 똑같아요. 그 지금 박인근의 그 가족들은 법인을 세워놓고 이때까지 해먹은 게 있어요. 네. 그리고 그 돈을 어떻게 처분하는 방법도 다 알고 있죠. 네. 법인은 말 그대로 지금 껍데기만 남겨놓고 돈을 해외로 다 빼돌려 놓은 상태예요. 그런 상태로 지금도 떳떳하고 당당하게 살 수 있는 거예요. 네. 자기들은 털어봐야 이제 껍데기밖에 없으니까, 우리는 이제 해외 돈 다 빼돌려 놨으니까 떳떳한 거예요. 제발 이 처분하기 힘든 법인을 제발 국가가 해체해주기만을 기다리고 있을 것 같아요. 참 어떻게 본다면 너무 안타까운 건 공소시효가 지났다는 이유로
또 아까도 처음에 시작하기 전에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 내무부 훈령 410호라는 것이 없어져서 지금 법적으로 어떻게 지금 진상이 규명되어야 하는지 지금 혼란의 지금 기로에 놓여져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것도 좀 얘기를 해 주실까요? 내무부 훈령 410호로 의해서 네. 그 당시에 전두환 정권에서 그 내무부 훈령 410호는 박정희가 처음에 이제 제정은 했지만 그거를 또 악이용한 거는 전두환이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내무부 훈령 410호로 사회정화 사업으로 사람들을 싹 잡아갔단 말이죠. 네. 그래가지고 그 안에서 인권유린에 의해서 사람들이 500여 명이 이렇게 죽어나가고 어떤 이들은 장애인이 되고 어떤 가정은 뿔뿔이 다 깨져버리고 가족도 찾을 수 없게 만들어져 있는 상태인데 내무부 훈령 410호가 1987년 형제복전 사건이 터지면서 폐기가 돼버렸어요. 네. 그러면 그걸 이때까지 잘 휘둘렀던 내무부 소관인 안행부가 네. 그 폐기했다고 우리는 소관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건 어불성설이죠. 그리고 그 당시에 내무부 훈령 410호를 폐기하면서 모든 권한을 또 복지관으로 이제 다 이관을 시켜버려요. 네. 그러면서 안행부는 행정에서 이제 손 뗐다 이런 식으로 나오고 위탁을 우리는 국가에서 맡겼기 때문에 이건 복지부 소관이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네. 그런데 행정적으로 모든 법은 안행부가 다 주도를 했기 때문에 진상규명에 맞춰서는 안행부 소관으로 들어가는 게 맞는 거죠. 네. 내무부가 지금 현재는 이제 안행부인데 네. 지금 말씀을 해주신 것은 이 410호가 폐기됐기 때문에 더 이상 우리의 소관이 아니고 우리는 어떻게 본다면 책임질 것이 없다라는 그렇죠. 태도로 지금 나오고 있다는데 참 어이가 없네요. 그러니까 그걸 이제 네. 비유를 한다면 예를 들어서 이야기를 한다면은 아이가 있어요. 네. 한 아이가 있는데 깡패가 덩치 큰 깡패가 뒤에서 이 아이를 때려 죽였어요. 네. 때려 죽였다기보다는 식물인간을 만들었다 쳐요. 네. 그런데 이 아이가 그 병상에서 일어나기까지 어마어마한 세월이 지났어요. 네. 그러다가 어른이 돼가면서 정신이 돌아왔단 말이죠. 네. 그런데 이 깡패는 이제 이 살인 무기를 치워버렸으니 나는 이제 이 아이랑 상관없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랑 똑같아요. 그러니까 안행부에서 살인 무기를 이제 처리하려고 던졌는데 그게 복지부 땅에 들어간 거죠. 그런데 그 복지부에서 이 칼을 주었다고 해갖고 복지부가 살인범이 되는 건 아니잖아요. 네. 그러면은 진상조사를 하려면은 처음에 살인을 했던 그 사람들이 진상규명의 대상 1호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네.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 정부에서는 안행부는 법이 폐기됐으니 그 법이 말 그대로 살인 무기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계속 네. 살인 무기를 처분했으니 자기들은 이제 소관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니까 범죄를 저질러 놓고 난 범죄 안 저질렀어요 이거랑 똑같으니까 재조사하자 이거죠. 어떻게 보면 철저히 진상 규명을 위해서는 그 당시에 시행을 했던 안행부가 그렇죠. 철저히 지금 어떻게든 조사를 받아야 되는 입장임에도 불구하고 참 어떻게 본다면 이 조사가 제대로 이루어질 수 없게끔 계속 지금 책임을 떠밀리고 있군요. 그렇죠. 이때까지 복지부에서 맡았던 역대 시설 관련 문제들 제대로 하나라도 뭔가 뚜렷하게 뭔가 피해 배상도 되고 사과하고 했던 흔적이 있으면은 저희가 그러려니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까지는 그런 게 한 건도 없어요. 네. 양지마을 사건부터 해가지고 형제복전 사건이 터지고 나서 10년이라는 세월이 흘러고 양지마을 사건이 터졌어요. 형제복전과 비슷한 사건이 네. 터졌죠. 안 바뀌었다는 거예요. 10년 동안. 그리고 양지마을에서부터 지금 도가니 사건까지 수많은 시설에서 일어났던 사건들이 복지부 관할 소관임에도 제대로 된 게 하나도 없다는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복지부는 제대로 힘도 못 쓰는 허울뿐인 단체이기 때문에 국가기관이기 때문에 안행부 차원에서 국무총리 소관으로 해가지고 해야 된다는 거죠. 참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저희 보통 어느 이제 저희 뭐 동사무소라든지 아니면 경찰서라든지 어떤 공공기관을 방문할 때 이것 좀 고쳐주세요. 얘기하면 내 소관 아닙니다. 그렇죠. 저쪽 소관입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차일피일 미룬 사건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렇죠. 참 이런 건 어떻게 보면 뿌리 뽑아야 할 관행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가 또 두 번째 사실은 들어가서 또 진지한 얘기 한번 다시 또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번째 사실은 박정희와 전두환 독재가 사회적 약자를 괴물로 만들었다. 자, 저는 또 하나 또 충격적이었던 게
불황인 수용시설로 알려진 이 형제복지원이 가정이 있는 사람들 그리고 지나가는 일반 시민도 잡아다 들였다는데 사실입니까? 여기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주시죠. 일단 기본적으로 부산시에 있는 형제복지원 사건입니다. 그죠? 네. 그런데 국가기록원 자료에서 우리가 찾아낸 자료에 보면은 한 파출소에서 하루도 빠짐없이 10대 명씩 계속 잡혀 들어갑니다. 한 달 내내. 그럼 불황인이 그 동네에 그 일반 살고 있는 사람들보다 더 많다는 말이 되는 거죠. 어떻게 그럴 수가 있죠? 네. 그렇죠. 말도 안 되는 일들이 벌어졌음에도 평점 5점이라고 아까 이야기했듯이 네. 경찰들이 내무부 운영에 기초한 그 사회정화 사업이라는 명목 하에 벌어졌던 국가적 책임이에요. 일종의. 참 저는 사실 제가 고향이 부산이거든요. 그렇죠. 네. 알고 계십니까? 아까 이야기 드렸어요. 그러셨구나. 제가 부산 그 대연동 출신인데 제가 또 1981년생입니다. 그러면 이 사건이 1987년까지 지속이 됐었으니까 이 형제복지원이 어떻게 본다면 뭐 책에서도 그렇고 그냥 일반 뭐 어린 아이뿐만 아니라 정말 유아도 잡혀 들어왔었다 뭐 이런 얘기까지 있던데 너무 끔찍하더라고요. 그 유아가 잡혀가는 계기는 대부분이 이거겠죠. 그 당시에 이제 통금도 있었던 시절이고 네. 그리고 이제 부산역에 늦게 이제 내린 밤늦은 시간에 애를 업고 다녔던 찹쌀떡 파는 아줌마라던가 네. 이런 아줌마들이 잡혀오면서 애까지 딸려 들어가는 거겠죠. 너무 끔찍하네요. 그래 이제 네. 그 당시에 그 주민등록증이 없는 사람들은 거의 이유 불문하고 일단 실려가는 케이스예요. 여자들 같은 경우에 밤늦게 혼자 돌아다니게 되면은 갖다 붙이면은 매춘부가 되는 거예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죠? 하긴 보면은 그 당시에 그 잡혀갔었던 사람들 신상 내역 같은 게 있지 않습니까? 네. 그 파출소로 인계해 갖고 넘어가는 보면은 여자들 같은 경우에 매춘부가 많아요. 그냥 어떤 사람인지 조사도 하지 않고 그냥 갖다 붙이는 거군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그 당시 아동들은 18세 미만은 주민등록증이 없으니까 네. 덩치만 클 뿐이지 증이 없었잖아요. 네. 그러면 일단 너 증이 있냐 했을 때 난 그 당시에 미성년자라는 단어가 없었을 겁니다. 그 당시는. 네. 그냥 학생인데요 이렇게 해도 안 먹히겠죠. 일단 타라 해가지고 타게 되면은 형제복지원에 오게 되는 겁니다. 아니 어떻게 네. 참 어떻게 본다면 말도 안 되는 시행이기도 합니다. 사회 정화를 목적으로 이렇게 어떻게 본다면 인간 청소를 했다는 셈인데 이런 발상도 참 어이가 없을 뿐더러 그리고 그 내막도 보니 그냥 지나가는 일반인들을 자기의 어떻게 보면 승진을 위해서 자기의 어떤 높은 점수를 위해서 그렇게 일반인들까지 무고한 시민들까지 뭐 사람들을 마구잡이로 이렇게 잡아들였다는 게 너무너무 무섭고 끔찍합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요? 그런 일이 있을 수 있게끔 만든 것은 어떻게 보면 그 트라이앵글이 맞물려서 돌아가는 거겠죠. 네. 트라이앵글은 삼각형이 됐을 때 소리가 나게끔 하는 효과가 있는 거잖아요. 네. 기계가. 보면은 전시행정에 의한 사회정화사업 네. 내무부 운영 410호를 근거한 대통령의 명이 있었고 그로 인해 가지고 내무부 운영 그 당시에 치안 담당도 전부 다 안행부소관이었지 않습니까? 네. 평점이라는 승진에 대한 요구 그런 거에 대해서 할 수 있게끔 도와준 거죠. 네. 그러니까 이제 경찰들도 그거에 대해서 충성을 할 수밖에 없는 구조. 그리고 박인근은 그런 불황자를 지워준다는 명목하에 국가 예산을 받는다는 이 트라이앵글이 맞물려졌기 때문에 그런 피해자들이 속출할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됐던 거죠. 사회가. 참. 그런데 이제 그 와중에 별도의 트라이앵글을 칠 때 효과를 내는 게 막대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네. 그 막대의 효과는 일반 국민들의 나보다 안 된 사람들이 그 당시에 많았기 때문에 동정심 그걸로 인해 갖고 맞물렸던 것 같아요. 어떻게 본다면 저는 또 궁금했던 게 일반 시민들은 이 형제복지원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나요? 그 당시에? 그 당시에 형제복지원에는 불황자들이 끌려가는 곳이다라고 인식이 돼 있었기 때문에 네. 예, 나보다 안 돼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나도 어렵지만은 나보다 더 어려운 저 불황자들은 그래도 시에서 맡겨서 국가가 책임져 주는 그런 곳에서 살면 낫지 않겠나 싶은 동정론이 있었던 것 같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게
딱 아구가 맞아 떨어지니까 결국 자기들이 동정을 했던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결과적으로 그 동정을 하던 사람마저 잡혀가는 결과가 초래되는 거죠. 참 그러네요. 예, 잡혀갈 때는 아 나는 불황자가 아니니까 나는 아니겠지 하다가 자기도 결국은 끌려가는 거죠. 왜냐하면 그 수용 시설이 있음으로 인해서 그 수용 시설에 인원은 꽉 채워야 되니까 그래야지 국가 예산을 많이 받을 수 있으니까. 아까 말씀하셨던 그 트라이앵글 표현을 해주셨잖아요. 거기에서 이제 소리를 치게 한 막대기 역할로 우리 시민들의 인식, 그렇죠. 그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이제 저도 저희 부모님 세대일 겁니다. 아마도 네. 그 당시에 이렇게 주로 활동을 하셨던 세대가 저희 그 부모님 세대들이 그런 말씀하시는 걸 제가 종종 들었거든요. 아 전두환 정권, 박정희 정권 때 살기 편했지. 거리가 얼마나 깨끗했는데 불황자도 없고. 근데 알고 봤더니 사실은 인간 청소, 뭐 사회 정화의 정책으로서 시행됐다고는 하지만 그 내막은 알고 보면 끔찍한 인권이 유린되고 있었다는 사실 아니겠습니까? 너무나도 무섭습니다. 자, 저 이 책에요. 형제복지원의 이 피해자들이 짐승이 되었다라는 표현이 있었습니다. 자, 참 그 얘기를 듣고 저도 마음 한켠으로 너무 짠하기도 하고 참 먹먹한 생각이 좀 들기도 했는데 자, 지금 피해자분들은 지금 어떻게 지내고 계신지 궁금하거든요. 일단 그 피해자분들이나 저나 다 같이 이제 트라우마에 의해서 사회생활이 약간 좀 불편한 상황이 돼 있죠. 네. 일단 방송이다 보니까 말을 좀 순화를 하다 보니까 이렇게 불편하다라고 이야기할 정도지만 사람들이 어느 한 곳에 직장을 정착을 제대로 또 못하고 말을 하더라도 쌓인 게 많다 보니까 사회에 대한 불만으로 인해서 조그만 그 트러블이 생겨도 언성부터 높게 나가고 그러면 그 사람들이 일반인들과 이야기를 하다가도 소통이 잘 안 되면서 멀어질 수밖에 없는 구조. 그러다 보면은 혼자서 계속 외로이 살아가고 결혼도 못하고 이런 거죠. 악순환이 어떻게 보면 계속 반복되는 거죠. 반복되는 거네요. 네. 참 어떻게 본다면 형제복지원 사건, 네 말씀을 들으면 들을수록 이 사건은 정말 도저히 그냥 넘어갈 수 없는, 네. 그리고 기존에 피해를 입으신 분들을 위해서 그리고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현 시대 우리들을 위해서 다 이 사건은 좀 어떻게든 꼭 제대로 해결돼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요 저희가 또 세 번째 사실은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사실은 형제복지원은 지금도 계속되는 현재 진행형이다. 네, 현재 진행형. 사실입니까? 지금 어딘가에도 제2의 형제복지원이 있을까요? 네, 형제복지원이 똑같은 건 없겠지만 이 형제복지원과 비슷하다고 내가 누차 이야기하는 부분이 뭐냐면은 그 당시에 그렇게 구타와 이렇게 잡아들이는 거는 없어졌을지 몰라도 시설은 아직도 존재하죠. 어딘가인가는. 네. 그리고 누군가는 갇혀 있다는 건 명백한 거고. 네. 그러나 그 돈을 타먹는 방법이 이제 바뀐 거죠. 범죄자들이. 복지원 원장들이. 수급자의 통장을 직접 관리하면서 그 수급자의 통장을 먹는다든가 뭐 이런 식으로 비리 방식이 이제 바뀌어 갔을 뿐이지 그 안에 갇혀 있는 수용자들은 똑같은 거예요. 언제나 기본적으로 갇혀 있고. 그분들에게 지급이 돼야 하는 그렇죠. 어떻게 보면 기초 수급 그런 그 돈들이 그분들에게 직접 전달되지 않고 어떻게 그렇죠. 본다면 개인의 살해 사욕으로 채워지고 있다. 충분히 또 있을 수 있는 그렇죠. 그런 그 일들이 안에 있죠. 그 인권유린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사람으로서 몸이 불편하다고 해갖고 시설에 맡겨지는 사람들의 권한이 묻혀버리는 거예요. 네. 어느 누구도 시설 안에 들어가서 살려고 하는 사람들은 없습니다. 그렇죠. 몸이 불편하더라도 내 돈 내고 무엇을 사 먹고 싶어하고 무엇인가를 하고 싶어하는 게 사람의 욕구고 욕망인데 그거를 내 눈에서 보기 싫다는 사람으로 규정을 하고 보내게 되는 거죠, 시설에. 그러므로 인해서 이미 1차적 인권 침해는 시설이 있기 때문에 만들어지는 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형제복지원 사건이 현재 진행형이다라는 것은 시설이 존재하는 한 이런 인권유리는 계속 반복되고 재생산되고 더 발전해 나가겠죠.
그러면 피해 당사자들은 엄청나게 더 빠져나갈 길이 없게 되는 거죠. 참 이런 시설에서 일어나는 인권 유린 여러 가지 기타의 문제들이 참 계속 이렇게 좀 시정되지 않고 이렇게 또 제2의 제3의 뭐 도가니부터 시작해서 여러 사건들이 터지는 걸 보면 아직까지도 형제복지원은 현재 진행형이다. 네, 시정이 되지 않는 이유는 이제 네. 뭐니 해도 국가기관인 복지부 관할에서 제대로 그 책임 회피를 하고 있는 거죠. 인권위 네. 역시도 마찬가지고 인권위가 우리나라에는 있지만은 어젠가 그저께 이제 네. 뉴스 나왔죠. 네네. 그 보류 국제적인 망신을 당했죠. 심사를 하는 국가기관 그 우리나라에서 다른 나라를 심사를 봐줬잖아요. 그런데 그런 나라가 어느 순간 인권에 대해서 보류가 돼버렸어요. 네. 등급에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인권이 우리나라에 있는 거에 보면은 1년 내에 있는 인권 사건에서만 인권위가 조사를 하겠다는 그런 지침이 있어요. 네. 인권 사건에 무슨 시효가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네. 그 사람한테는 평생이 갈 아픔이고 상처인데 그거에 대해서 못을 박아두고 우린 조사하겠다라는 것 자체가 이미 전 세계적으로 놀림감이 될 상황이죠. 그게. 너무 중요한 말씀 해주신 것 같아요. 어떻게 본다면 한 사람의 일생을 통틀어서 계속 가지고 가야 할 이 아픔과 고통이 있는데 어떻게 공소시효라는 좀 어이가 없는 이런 법적 제도로 이렇게 딱 못을 박아두는지 참 그 부분도 굉장히 안타깝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아까도 참 제가 너무 죄송했어요. 네, 어떻게 보면 좀 얘기 좀 해달라고 제가 또 계속 부탁드리게 되고 참 너무 참 저도 너무 아픈 추억을 제가 계속 꺼내게 해드린 것 같아서 너무 죄송했는데 그런데요, 사실 이 형제복지원 사건은 최근 말고도 과거에 한번 사회적 관심 받은 적이 있지 않았습니까? 1987년도 때죠. 네, 그때 또 인터뷰를 보니까 당시 상황에 굉장히 좀 심각했고 지금도 또다시 어떻게 본다면 반복되고 있는 듯한 그런 느낌? 어떻게 보면 데자뷰 현상까지 느끼고 있다라고 어디선가 인터뷰를 하신 내용을 본 것 같아요. 네, 얘기 좀 해주실 수 있을까요? 일종의 그 지금 현재 시점에서 비춰볼 때 그 데자뷰 현상이 뭐냐면 그것이 알고 싶다로 인해서 그 모든 국민들이 이제 거의 알게 된 상황이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이제 여론이 확 들끓어요. 네. 어느 순간. 그러면서 지금의 법인에 저걸 폐쇄를 시켜야 된다, 말아야 된다, 막 이런 갑론을박이 있지 않습니까? 형제복지원 사건이 1987년 터졌을 때 여론이 확 들끓었어요. 네. 그러면서 형제복지원 사건에서 형제복지원 피해자들 다 쫓아버렸죠. 폐쇄시키려고. 네. 급하게 폐쇄시켰어요. 네. 은폐 축소가 된 거죠. 네. 그러면서 그 피해자들이 지금 28년에 지금에 이르러서야 다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또다시 여론이 확 끓으니까 법인을 해체해야 된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 법인 안에는 지금 돈이 한 푼도 없어요. 이미 해외로 다 빼돌려놨고 형제복지원 원장 예. 형제복지원의 법인 말씀하시는 그렇죠. 거죠? 법인이 이때까지 폐쇄가 됐던 적은 없어요. 네. 형제복지원 사건 이후로. 그리고 겉모습에서는 폐쇄를 시켜준 거지만 결과적으로 그 당시에 터와 건물들 이건 전부 다 박인근의 소유로 넘어갔습니다. 네, 원장의 예, 소유로. 오히려 폐쇄를 시켜줌으로 인해서 부를 축적할 수 있게끔 국가가 만들어준 사건이고 네. 그리고 지금 이 현재에서 보면은 법인의 돈은 400억 마이너스가 돼 있는 빚덩어리 깡통만 남아 있는 거죠. 네. 근데 이 상황에서 부산시가 이거 형제복지원 사건으로 시끄러우니까 폐쇄시켜줄게 하는 거거든요. 네. 그럼 부산시가 이걸 매입을 하게 되면 보증을 쓴 부산시가 400억을 다 메꿔놔야 되죠. 이건 그러면은 말이 안 되는 얘기죠. 그렇게 되면 결과적으로 박인근은 또 다시 빼돌려진 돈으로 부를 쌓게 되는 데자뷰 현상이에요. 네. 참. 너무 똑같죠. 그러네요. 어떻게 네. 본다면 지금 들끓어오른 여론 때문에 어떻게 본다면 정부나 국가 차원에서는 이걸 어떻게 해결은 해야 되는데 그렇죠. 제대로 해결을 하지 않고 그냥 일단 덮어두는 그런 그렇죠. 현상이 87년도와 지금 2014년도가 동일한 형태를 띠고 있다라는 그렇죠. 말씀이신 것 같은데요. 1980년도 때도 진상규명은 하지 않고 약간 보여주기만 했죠. 신민당 차원에서 1차 조사만 했을 뿐이지 청문회나 그 과정 다 무시되고 아무것도 안 됐어요. 네. 그냥 일반 국민들은 아 조사되고 있구나라고만 수준이 머물렀던 거예요. 그걸로 끝이었어요. 네. 재판 과정도 그렇고. 그런데 지금 이 시점에서도 똑같아요.
진상조사는 없이 법인 해체시켜주겠다. 그리고 돈은 너네 다 가져라. 그리고 이제 법인 박청광이랑 박인근은 지금 치매라고 해가지고 조사도 안 받고 있고 네. 박청광은 지금 구형으로 2년만 받았을 뿐이에요. 박청광이 막내 아들이 법인 소유를 하고 네. 있죠. 그리고 그 청광이라는 그 막내가 그 사람이 구형 1심에서 2년을 받았다는 뜻은 대법원까지 넘어가게 되면 집행유예 내지 무죄가 또 나올 가능성이 많아요. 그렇죠. 그러면 완전 똑같죠. 87년하고. 그래서 이제 범죄자들은 범죄가 그때 그 순간의 범죄로 끝이지 않아요. 범죄는 계속 발전해 가요. 어떻게 해먹는 방법을 더 잘 알고 연구를 많이 하기 때문에 그쪽으로 네. 빠져나갈 길은 걔네들이 더 많이 알 겁니다. 어떻게 본다면 이번 기회에 뿌리 뽑지 않는다면 그렇죠. 앞으로도 제2의 제3의 형제복전 사건은 얼마든지 나올 수 있다라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요. 자, 정말 저도 끝까지 이렇게 응원해드리고 정말 이 사건 아마도 지금 시청자분들께서도 보시면서 아 이거는 절대로 다른 사건에 덮여서 잊혀질 사건이 아니라 끝까지 우리가 어떻게든 해결을 해야 할 문제다라고 느끼셨을 겁니다. 현재 진행형인 형제복전 사건 정말 끝났다라고 얘기할 수 없습니다. 그렇죠. 앞으로 이 사건 저희가 어떻게 바라봐야 할까요? 일단은 그 형제복전 사건이 1987년 터졌을 때 그 당시에 이제 수사하던 검사님이 김용원 검사님이었지만 지금 변호사님이 되셨고 한데 그 당시에 수사 자체가 이미 외압으로 너무 크게 휘둘려가지고 수사가 제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네. 그리고 국가 예산을 횡령한 사건이면 당연히 국가가 추징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거조차 다 무마시키고 뭉개뜨렸던 사건이죠. 네. 그래 놓고 그 당시에 1987년 그 당시에 12년간 공식적인 사망 기록은 513명이라고 돼 있죠. 네. 그 사건에 징역 2년 6개월이 나왔습니다. 그런 식으로 또다시 이 형제복전 사건이 28년이 지나서 이렇게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식으로 또다시 외압에 휘둘려서는 안 된다는 거죠. 저희 네. 피해 생존자들은.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투명성 있게 근본적인 걸 뜯어 고칠 수 있게끔 외압에 흔들리지 않는 조사기구를 설립해야 되고 그거에 대해서 책임감을 갖고 피해자들의 이야기를 더욱더 들어주고 앞으로 재발 방지에 힘을 쓸 수 있게끔 그렇게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철저한 진상규명이 되어야 된다는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저 또한 그 뜻에 적극적으로 지지하고요. 자,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혹시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실까요? 일단 저희 피해 생존자분들이 네. 스스로 지금까지 28년 동안 꾹 참아오고 견뎌오고 했던 거에 대해서 제가 어떻게 보면은 죄송스럽기도 하죠. 그러나 그 피해자분들께서 이제는 우리가 말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과거사 사건이라고 하지만은 과거사로 묻히기에는 저희들이 아직 너무 젊습니다. 아직 죽으려면은 최소한 50년, 60년은 더 우리는 싸워나가겠죠. 대내외적으로 인권유린 사건에 공소시효가 있어서는 안 된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판단하고 유엔기구도 그렇게 공식적으로 발표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대한민국에서 그 일본이나 북한이나 인권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대한민국 국민 하나하나 그것도 아닌 대한민국 내에서 일어나는 국가 사업으로 인한 인권 유린에 대해서는 대한민국 정부가 알아서 우리나라 인권부터 드높여 놔야 되겠죠. 네. 그러지 않고서는 다른 나라에다 대고 인권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는 참 부끄러운 이야기고 자기 얼굴에 침 뱉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네, 오늘은 한국판 아우슈비츠로 불리는 희대 인권 유린 사건이죠. 형제복지원 사건의 피해자이자 증언록 살아남은 아이의 저자이신 한종선 씨 모시고 저희가 얘기를 한번 나눠봤습니다. 자, 어떤 누군가, 나와 다른 누군가의 사건이 아닙니다. 언제 누구라도 대한민국에 사는 우리들이라면 언제든 겪을 수 있는 사건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 사건에 관심을 가져주시고 앞으로는 제2의 3의 형제복전 사건이 절대 일어나지 않도록 우리가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지지해야 될 것입니다. 자,
너무나도 참 기가 막힌 사건입니다. 네, 참 어이가 없고요. 어떻게 말도 안 되는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했는데 일어났고 현재서도 지금 계속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에 너무 경악을 금치 못하는 네, 그런 느낌을 받았거든요. 오늘 또 이렇게 힘든 자리에 놔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앞으로도 네, 이 사건 꼭 묻히지 않고 잘 해결될 수 있도록 저희 고발 뉴스도 끝까지 관심 가지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자, 다음 시간에도요. 제가 꼭 아래에 대해 사실만을 모아서 여러분들께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세계뉴 곽혜나였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요즘 젊은 층 사이에서 유행하는 신조어. 하도 많아서 저도 가끔 후배들 만나면 모르는 단어들이 참 많더라고요. 말의 일생이 점점 짧아지고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러다 보니 옛날 단어에 대한 향수도 점점 깊어지는 것 같습니다. 최소한 10년 동안 못 들어본 말이란 제목으로 유포되고 있는 글을 클릭해 보니까요. 수수깡, 회수권, 표준 전과 이렇게 반가운 단어들이 눈에 띄더라고요. 그런데 슬픈 건 댓글에 보니 민주주의라는 단어도 사라지고 있다라고 돼 있더라고요. 말도 태어나 죽는 거지만 그래도 사라져서는 안 될 것, 절대 포기해서는 안 될 게 있겠죠. 민주주의 절대 포기할 수 없고요. 또 저희 고발 뉴스는 언론 자유, 이 네 글자 절대 놓지 않겠습니다. 뉴스 독립군 고발 뉴스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계셨을 때는 그 장비 때문에 이렇게 속썩이실 일이 없었겠죠. 또 위원장한테 전화를 받으려고 되어 있는데 수사에 방해가 됐다고 생각하지 않고요? 10년 전에 고발뉴스닷컴 이상호 기자의 고발뉴스라고 하는 홈페이지를 만들면서 그때 사실 어렸을 때 소년병 기자 생활을 할 때부터 너무 많은 사람을 구속시켰거든요. 그리고 너무 많은 사람을 다치는 걸 봤고 근데 내가 도대체 이 기자직을 왜 하는 건지 되게 회의가 될 때가 많았어요. 그래서 내가 그 홈페이지에도 담아놓은 얘기지만 내 국민의 삶이래요. 그러니까 고발은 사람에 대한 증오가 아니라 사회에 대한 사랑입니다.